소설집이라 단편 소설 여러 개가 있는 건데 셋, 넷, 다섯, 여섯 편의 단편 소설을 엮은 거구나. 역시 걱정심으로 딱 시작을 하네. 제 생계는 변호사업이겠죠. 추리소설은 제 살아가는 한의 의미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추리소설을 쓰지 않아도 살 수 있겠습니다만 삶이 지금보다는 많이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쉼표를 찍어주는 특별한 공간, 해화책방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해화책방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해화책방의 책방지기 안현모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책방을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해화책방을 찾아주신 손님은요, 한국형 본격 추리소설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 쓰는 작가이자 법정 위의 정의 실현가, 또 의뢰인의 방패가 되어주는 변호사이죠. 문단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오늘도 멀티플레이를 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도진기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화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지금까지 많은 작가님들께서 이 자리에 앉으셨었는데 네. 가장 격식을 갖춘 의상으로 등장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런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썼고요. 네. 원래는 저도 이제 변호사 사무실 근무할 때도 법정 가지 않는 날은 그냥 절바지 같은 거 이렇게 편하게 입고 근무합니다. 시원한 바지. 네네. 그런데 역시 이렇게 법조인답게 이렇게 마치 법정에 서는 것 같은 그 완벽한 복장으로 등장해 주셔서 제가 좀 더 이렇게 공손해졌는데요. 네. 그만큼 제가 신경 썼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기대되네요. 네. 원래는 이제 판사 생활 하셨었고 네. 또 이제 변호사로 현재 근무 중이시고 무엇보다도 추리소설을 쓰는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주로 네. 어떤 거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세요?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쉬는 그런 타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제가 판사를 20년 하다가 이제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면서 생각외로 너무나 많이 바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네. 글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게 한 5년 정도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육체적으로 힘들어져서 네. 제가 조금씩 이렇게 일을 줄이고 있는 잠깐 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최근까지도 너무 훌륭한 책들을 쓰셔서 한시도 쉬지 않는 분 같거든요. 네, 글은 좀 꾸준히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거는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쉼의 일환인가요? 네, 쉬면서 동시에 사실은 이제 제가 삶에서 받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글로 해소하는 측면도 또 있습니다. 판사 시절에 느꼈던 그런 모순, 갈등 이런 것들을 표출을 글의 형태로 했던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글은 나에게 있어서 글 자체가 쉼표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넘어서서 어떤 치유, 힐링까지 아. 역할도 했습니다. 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특히 추리소설, 추리 장르 좋아하시는 분께서는 너무 등장하시자마자 반가워하셨을 텐데 일단 가장 유명해지신 계기가 된 작품들을 조금 간단하게 훑어볼게요. 네, 아직 판사로 재직하시던 시절 처음 집필하신 작품이 붉은 집 살인 사건이었어요. 네. 그렇게 혜성처럼 등장하신 우리 도 작가님, 붉은 집 살인 사건을 계기로 어둠의 변호사 고진 시리즈가 탄생했어요. 그 말씀하신 고진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실제 어떤 베이스가 된 인물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조금 합쳐가지고
조합이 된 건가요? 실제 인물은 아니고요. 네. 제가 머릿속에서 이런 인물이 있으면 좀 멋있겠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뭐 의사든 다른 분야이든 제야의 뒷골목에 어떤 인물 같은 것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근데 법조계에서 그런 인물은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그런 인물을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매력이 있겠다는 생각에 인물을 만들게 됐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인물의 어떤 내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상만으로 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제 내면에서 조금 가져온 면도 있습니다. 이건 내 얘긴데요. 나랑 닮았다 이런 게 쓰시면서도 나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진이라는 사람이 좀 감성면이 좀 부족하고 시니컬하고 냉정하고 그런 또 세상을 보는 시각 같은 것들은 조금 우러난 면도 있고요. 네. 또 외모적으로도 그 고진이 좀 입이 비뚤어진 걸로 나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면 네. 이쪽 얼굴하고 이쪽 얼굴하고 완전히 아수라백작처럼 다릅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뭐 인간이 얼굴이 다 좌우가 완벽히 되칭인 사람은 잘 없다고 하니까. 네. 와, 혹시 이 고진 시리즈에 나오는 뭐 대사나 장면 중에서 팬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혹은 작가님께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명장면, 명대사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썼던 붉은 집 살인 사건의 네. 마지막 부분에 고진의 그 대사가 한 마디 나옵니다. 자, 이제 고진이 판사로 있다가 변호사로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네. 고진이 말합니다. 온갖 절차로 얽혀서 악인을 고양이 눈물만큼밖에 처벌하지 못하는 그 법원 현실이 싫어서 나와버렸다.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장편 중에 유일하게 제 얘기가 들어간 대사거든요. 그 한 줄이. 작가님의 목소리구나. 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네. 거의 대부분의 독자님들이 그 일권에서 그 부분을 떼내서 제일 인상 깊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양이 눈물만큼.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작가가 진정성을 가지고 쓴 부분은 독자가 알아주시는구나라는 네.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전달이 되는 거죠. 네. 혹시 주변 인물들, 뭐 검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뭐 피해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100% 상상 속에서만 만들어내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주변에서 뜨끔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지 않나요? 분명히 주변에서 가져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눈치 못 채도록 좀 숨기죠. 그래요? 네. 근데 다 와가지고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서로 전혀 생각도 안 했는 사람조차도 이거 나지?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네. 친구가 와서 항의를 하기를 거기 이제 안 좋은 인물 중에 자기 아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는데. 근데 사실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알고 쓴 게 아니라 네. 근데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 친구 여자친구 당시에 그 이름이 그거였지라고 그 뒤늦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난 정말 몰랐다. 이렇게 이제 그 정말 오해였으니까 네. 해명을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쵸. 뭐 이름이라는 게 동명이인들도 많고 네. 그냥 무의식 속에서만 있었나 봐요, 이름이. 네, 워낙 또 이제 흔한 이름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네. 이름마다 전부 다 그 세상에 없을 만한 희한한 이름들을 쓸 그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네. 리얼리티가 떨어지니까요. 맞아요. 사실 등장인물들의 이름 하나를 지을 때도 혹시나 실존하는 인물들을 연상시킬까봐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접했고 네. 또 절대로 본인이 직접 관여했던 사건은 소재로 삼지 않으신다고 읽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우리 시민들께서 아시는 사건을 소재로 할 때도 네. 제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만 소스로 삼아서 소설을 썼거든요. 일종의 공정 경쟁인 셈이죠. 그래서 저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인사이더로서 뭐 입수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활용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오해를 아무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참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 또 그런 식으로 정작 작품을 읽어보지 않고 그냥 뭐 사건을 아이템으로 썼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네. 오해들을 피해가면서 좀 해명해가면서 네. 해야겠구나라고 네. 좀 깨달았죠. 되게 해명하시느라도 바쁘시겠어요. 지금 벌써 저희가 오프닝 토크에만도 이렇게 해명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명을 좀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정말 추리소설 미스터리물을 쓰시지만 이번 해화책방 인터뷰만큼은 미스터리가 남지 않도록
궁금증이 남지 않도록 네. 좀 속 시원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작가로서도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 네. 네. 애초에 글을 쓰시게 된 계기를 제가 어디서 읽은 걸 보니까 일본의 그 탐정물들을 읽다가 함량 미달의 작품들을 접하고 내가 써도 이거보다 잘 쓰겠다 생각이 들어서 쓰시기 시작하셨다고. 네. 그게 직접적인 계기는 맞습니다. 아, 용기를 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극소수의 몇 작품을 보고 네. 얻은 용기 덕분에 직접적으로 계기가 돼서 쓰게 됐죠. 아, 그럼 맞는 말이네요.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셨던 거네요. 네, 근데 말하자면 이제 제가 추리 소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내가 제일 좋아해서 라기보다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추리라는 장르가 제 기질이나 관심에 가장 맞췄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다른 감성적인 소설은 제 기질에 맞지도 않고 제 세계관과 좀 충돌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쓰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요. 추리라는 장르는 좀 호기심도 많고 그런 제 기질에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랄까 추리라는 장르 속에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냉정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기질과도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아, 그래서 모 방송국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매주 살인 사건을 접하고 또 매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써서 그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지를 이제 접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더 빠져들어서 읽을 수 있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남의 얘기 같지가 않고 늘 접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더 흥미진진하게 읽었는데요. 자, 오늘은 해와 책방이니만큼 단 한 권의 책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책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제가 최근에 냈던 책인데 법의 체면이라는 단편집입니다. 단편 6편을 모은 단편집이죠. 네.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아, 뭐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작물 취득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변상일. 그런데 몇 달 전 벌어진 강도살인 현장에서 뒤늦게 상일의 지문이 발견되면서 강도살인죄로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저는 그날 밤 홍천에서 강도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작물을 샀습니다. 살인죄에 관해 무죄를 주장하는 변상일. 증거는 강력했지만 결국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실망한 변상일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청테이프 살인의 진범입니다. 작물을 훔친 날 살인을 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몸이 2개도 아니고. 두 사건 중 하나는 무조건 오판인데. 법은 진실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법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법은 누구의 진실을 지키는가? 변호사님이 쓰신 글답게 뭔가 이게 어색하거나 오그라드는 부분 없이 네. 너무 현실적으로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글들이더라고요. 네.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미화되거나 포장되거나 이렇게 판타지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경험했으니까 나온 말이겠다. 네. 이런 대사는 실제로 오갔겠다 네. 싶은 말들로 적혀 있으니까 더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걸 정확히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미화해서 캐릭터들을 그리거나 네.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판타지스럽게 그리는 걸 좀 기피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모습들일 겁니다. 네. 원래 이제 작가님의 소설들을 보면 뭐 법의 이면이라든가 현실과 법에서의 정의의 간극이라든가 이런 뭐 모순적인 면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 법의 체면에 와서 좀 더 직접적으로 굉장히 표면에 그것들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구상했을까? 이런 반전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막 어떤 부분에서는
혼자 책을 읽다가도 막 어머.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드라마였더라면 뭐 댓글, 실시간 댓글이라도 남기면서 어머 봤어요? 뭐 이거였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떠들기라도 했을 텐데 혼자 읽느라 사실 혼자 이렇게 재미를 만끽하느라 아까웠을 정도였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한테 읽어주고 싶더라고요. 6개의 작품 중에 뭐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법의 체면하고 네. 완전 범죄 두 편이 사실 이제 네. 법을 소재로 한 좀 약간 제가 쓰고 싶었던 단편들이었어요. 네. 제가 법의 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법의 체면 너무 재미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정말 법정물이라고 할 만한 게 또 완전 범죄잖아요. 네. 완전 재밌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두 작품에 대해서 그럼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전에 추리소설에서 법을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네. 차이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서의 법을 설정을 했습니다. 법이 이런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식으로 썼어요. 네. 그 사실은 대부분의 법정물들이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의 체면이라든지 완전범죄 두 편의 단편은 뭐랄까 이제 법 자체를 조금 또 법을 운영하는 사람 자체의 모습을 좀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 첫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또 법정물 같은 것들을 또 수입되는 것을 보면요, 네.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주로 다루는 것이 이제 법 자체를 그대로 있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벌이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많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어떤 특유의 권력에 대한 어떤 좀 소극적인 그런 태도가 반영돼서 그런지 법 자체라든지 법을 다루는 사람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과 저는 좀 다르게 네. 썼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법 자체를 다루는 사람들의 또 이면의 모순, 또 비판할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네. 써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법의 체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스스로 천명한 것을 체면 때문에 뒤집지 못하는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네,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그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네, 끝까지 눈 감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꼬집고 계신데 네. 글을 쓰시면서 약간의 카타르시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제 글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정말 안 좋은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표출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만 저는 이 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거죠. 또 완전 범죄에서는 몇 번 국면이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피고인에 대한 시선도 계속 바뀌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엘리베이터 장면에서 소름이 샥 돋으면서 네, 법 자체보다도 법을 다루는 사람에게 누구나 사람에겐 부조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법도 사람이 그것을 활용하는 도구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단점이라든가 뭐 약점 이런 거를 이제 탁 건드리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네. 와, 그런 것도 다 일상 속에서 눈여겨봤던 어떤 점들이 씨앗이 되어서 나온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스스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법률가고 법조인이면서 조금은 한 2% 정도는 삐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또 법정의 모습을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저이기 때문에 나왔던 그런 글들이고 실제로 이제 제가 법정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느꼈던 그런 문제 의식이랄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글을 쓴 거죠. 정말 그 엘리베이터 장면은 지금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접했는데도 서늘하게 기억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두 작품 말고도 애니, 행복한 남자, 당신의 천국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또 웃겼던 게 행복한 남자예요. 네. 행복한 남자는 작가님이 아닌 어떤 20대의 웹소설 작가나 웹툰 작가나 이렇게 젊은 친구가 썼을 것 같은 그런 글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범죄로 가면 범죄예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남자가 소개팅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나게 되고 그 여성에게 깊이 빠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 행복한 남자. 관계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집착에 가까운 감정을 품게 되는 남자. 현실에 없는 행복을 쫓는 희동은 과연 어떤 결말에 도달하게 될까요? 살고 싶다. 간절히. 언제나 날 받아줄 그녀와 함께 그녀의 세상에서. 대부분 범죄 사건을 네, 다루는데 네. 이게 왜 들어갔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뭐 무작위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아, 사실은 이제 저는 이 단편집을 내고 나서 네. 법의 체면이라든지 완전 범죄, 뭐 다른 뭐 애니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을 많이 들어봤는데 네. 행복한 남자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 사실 처음 뵀어요. 전 너무 재밌게 아. 깔깔깔 웃으면서 네. 봤거든요. 아우 이 호구야 막 이러면서. 사실은 저도 그 글을 쓸 때 좀 쓰고 싶은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네. 너무 이제 반응들이 없으시니까 오, 이런 글은 이제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계속 써주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어떻게 쓰신 거예요, 그거는? 정말 뭘 본 건가요? 상상이었습니다. 그냥 상상이에요? 저 나름대로 네. 인기 없는 소수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 주인공이 네. 뭐 그렇게 이제 조명받는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소외된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 다양한 측면을 쓴다는 생각에서 그냥 썼던 건데 너무 반응들이 없으셔서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다른 것들이 너무 또 훌륭하니까 미처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네. 네, 되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네. 글인 것 같기도 해서 역시 이것도 읽으면서 꼬집고 싶은 측면들을 잘 꼬집어 주시니까 네. 또 통쾌한 그런 쾌감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글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내심에 바랬던 것은 네. 그 주인공 같은 처지에 있는 조금 소외된 그런 계층이 마치 내 심정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반응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닌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애니. 네. 애니는 이제 꿈을 한번 체험해보는 공상과학적인 측면이 들어간 소설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조만간 현실화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 SF물에서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 뭐 꿈에서 뭐든지 이룰 수 있고 혹은 나의 아이디어 나의 생각을 뭐 데이터화해서 어디로 업로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등장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안에서도 결국 실제 내 인생, 내 삶에서 무엇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가를 좀 일깨워주는 그런 줄거리였던 것 같아요. 저도 애니는 사실 처음에는 네. 뭐 AI 문제라든지 또 인간의 꿈 이런 데 대해서 써보고 싶다라는 데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자만의 공상으로 정말 영생을 할 수 없을까 이런저런 공상을 하다가 이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안 되겠는 거예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그래서 그렇다면 매일 꿈을 이고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정말 리얼하게 실시간으로 한 60년, 70년 되는 그런 현생을 다 사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이 그 영생에 가깝게 길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네. 공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발전해 나갔던 그런 경우입니다. 다 하나하나 너무 재밌었어요. 컨트롤 X도 마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컨트롤 X도 그냥 이런 소재 자체는 이제 많이 접한 소재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또 이거 반전이라 미리 스포일할 수는 없고 이래서 라는 네. 이제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출발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법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뭐 점퍼라든지 물체 전송기로 사람을 네. 보낸다면 우리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절로 갔다라고 생각해서 A가 범죄자라면 절로 간 사람 잡아서 처벌하면 되겠지라고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컨트롤 X 잘라내기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것과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다르듯이 네.
사람을 원본을 그대로 두고 원본 인간 그대로 두고 복사해서 복사한 사람을 딴 데로 보냈다면 네. 원본 인간이 만약에 죄를 저질렀다면 이 사람은 처벌을 해야겠습니다만 똑같이 복제된 이 사람은 처벌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궁금증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체면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인물 가운데 혹시 가장 공감 가는 애정이 가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애정이라기보다 공감에 네. 가까운 캐릭터는 그 행복한 남자 아니죠? 약간 그게 너무 깊이 각인돼가지고 웃기다. 네. 아, 지금 제가 써놓고 속마음이 제목을-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음의 소리가 크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주인공 남자는 직접 절대 경험담이었나요? 제가 써놓고 제목이 그렇죠. 그 당신의 천국. 당신의 천국. 이 작품을 우리가 언급을 안 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신시아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는 주인공이 나오죠. 네. 그 주인공이 좀 오히려 공감이 갑니다. 그 그래요? 같이 글을 쓰는 창작자 입장에서 네. 사실은 이제 자유롭게 글을 쓰고 싶지만 그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고 규제 관리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 힘들어하고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인물이죠. 저는 오히려 그 신시아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찾아오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계신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었나? 네, 비슷합니다. 네.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온 거군요. 네. 그 국회의원 네. 입장에서는 그 신시아가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작가님은 신시아의 입장에 더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네, 같은 작가로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네. 그 고뇌 때문에. 네, 전 창작의 자유를 지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글을 쓸 때 좀 제약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렇게 공감하시는 걸 보면. 저는 그렇게 제약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네. 말하자면 추상적인 가능성이 닫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제가 쓰고 싶은 글이 그렇게 뭐 반사회적이거나 독자들의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내용은 저도 안 쓰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제 글에는 아마 읽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성범죄라든지 아동 상대로 하는 그 극악한 범죄 이런 것들 안 나옵니다. 제가 그런 장면 자체를 좀 네.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제가 쓸 때 어떤 그런 제약을 받는 느낌 없는데 네. 그런 추상적인 가능성이 닫히는 것만으로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죠. 그리고 극악한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재미없다고 비판할 수 있는데 네. 뭐 소위 이제 뭐 이를테면 드라마가 되게 재밌으면 또 막장에도 이런 또 막 비평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제가 보기 불공정한 비판으로 보이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작의 자유가 좀 인정되고 존중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요즘 또 자유라는 주제가 조금 네. 퇴색하기도 했고 조금 의미도 좀 오염되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창작물은 그냥 창작물로 봐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사회적인 또 비판의 그 대상 도마 위에 올려놓고 보면 우리가 저는 네, 장르로서의 그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어떤 특혜를 우리가 안 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소위 막장이라고 불리는 드라마도 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음. 그 드라마 분명히 재미가 있으면 그걸로 위안을 받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 굉장히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눈 돌리고 오로지 도덕의 자를 가지고 작품을 들이대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꼭 드라마뿐 아니라 뭐 게임이라든지 마찬가지일 테고요. 지금까지 법정 소설은 제가 보기에는 법정이라는 형식이라든지 법을 차용을 해서 인간 드라마를 그려왔다면 제가 이번에 발표한 법의 체면에 수록된 단편들은 정면으로 법과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어떤 모순점을 정면으로 비춰보려는 그런 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작가님의 도진기 작가님의 진가를 보여주는 대목 하나만 좀 꼽아봤어요. 네. 정말 그 법조인이시니까 이런 거를 쓸 수 있겠다. 이 화자가 검사죠. 검사가 최종적으로 그 판결을 앞두고 의료 기록을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의사 출신 검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모르던 걸 알게 됐는데 네. 이거를 직접적으로 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은근슬쩍 그냥 암시하는 방법으로 네. 그래도 직무유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지가 나오는 대목인데 저는 이게 정말 그 실제로 판사 생활, 변호사 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오는구나 싶었거든요.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검사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재판의 한쪽에 서서 죄를 묻는 기관이다. 진실을 밝힐 객관 의무가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그 한계 안에서다. 판단 기관인 법원에 당사자로서 어떤 신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나는 공을 법원에 넘기기로 했다. 그 공을 받을지 말지는 판사의 마음이다. 내가 의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진료 기록을 보고 죽음이 임박했다고 본 건 어디까지나 절차상으로는 검사의 판단이다. 재판에서는 정식 절차를 거쳐 의사들의 감정을 거치는 게 맞는다. 검사로서 법원에 의료 기록 감정을 청구했다. 그 과정 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걸 토대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이제 판사의 책무다. 검사로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할 만큼 한 것이다. 직업적으로든 양심으로든 거리낄 것이 없다. 검사로서 객관적인 진실을 밝힐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다. 법리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석지연은 무죄다. 내가 그걸 법정에 드러냄으로써 이제 석지연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졌다. 실제로 무죄가 나오면 쓰라릴 것이다. 하지만 법리상 무죄임을 나만은 알고 있는데 숨기고서 유죄를 받아내는 건 더 후회를 남길 거다. 난 그렇게 판단했다. 너무 브릴리언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네. 그 부분은 그 상황에서 이 검사가 뭐 제대로 된 법조인이라면 했을 법한 고민을 네. 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대를 나온 검사여서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이 분명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절차 안에서는 검사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딱 거기서 멈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점이 참 기발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난관을 헤쳐나가는 묘수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자신의 어떤 그 법적인 의무는 다 하면서 네. 또 도덕적으로는 네. 지탄받지 않을 만큼 네. 감독님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만드시는 분들이나 시나리오 작가님들이 아마 도 작가님의 작품은 꼭 나오면은 읽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화 계약을 했던 것들은 꽤 있거든요. 네. 고진 시리즈 유다의 별도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네. 진구 시리즈도 통째로 드라마화 계약했었는데 다 지금 기한이 지난 채 제작이 안 되고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만료됐나요? 그렇습니다. 유다의 별도 거의 만료된 걸로 저는 지금 정확하게도 않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제가 쓴 추리 소설 장르가 본격 추리물, 그러니까 트릭 위주의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네. 영상화하기에는 좀 힘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요즘 너무 이제 영화나 드라마 업계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작품 탓은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웹소설 하나 쓰긴 썼거든요. 네. 복수법률사무소라고 3권짜리. 네. 그걸 쓰면서 좀 그 독자들한테 흥미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를 하면서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클리프행어 보니까-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그 인상이 깊었는지 그 드라마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제작을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 있습니다. 제작에 들어갔나요? 네. 캐스팅도 다 됐나요? 그거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와. 지금 뭐 법의 체면에 담긴 6편의 작품들도 다 이렇게 정말 꿀잼인데 요즘에는 어떤 거 쓰고 계세요? 이번에는 이제 사실 법의 체면에서는 네. 단편을 법을 주제로 한 단편들을 좀 썼습니다만 뭐랄까 약간의 그래도 제가 좀 법조 그 제조 판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걸 너무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도록 네. 뭐랄까요 리미트를 걸고 썼다고 할까요? 좀 아주 가두면서 나 네, 자신을. 좀 우회적으로 네. 표현도 좀 이렇게 온건하게 하지만 이제 좀 직접적으로 어, 조금 더 정면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네. 그런 법정 소설을 써서 출간 예정에 있습니다. 장편인가요? 네. 혹시 조금 미리 귀띔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이야기일지? 소재 계기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캄보디아 안에 그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남편이 95 보험금 탄 사건 혹시 아십니까? 95억이나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95억이요? 네, 의심을 받았거든요.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이 95억이 나와요? 여러 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을 했습니다. 네. 아내가 죽으면 자기가 탈 수 있도록 해놓고 네.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운전하던 남편은 살았고 조수석의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는데 네. 그쪽으로 트럭을 들이받아서 아내가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검사가 살인으로 기소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아, 무죄를 받고 그 사람은 보험금 95억을 탔습니다. 수령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느낀 어떤 것들이 있어서 좀 그게 계기가 돼서 글을 썼습니다. 와, 작가님이 보시기에 법이라는 거는 참 형식을 중시하는 거고 당연히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시대의 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서비스하는 측면이 많을까 아니면은 권위로서의 무게가 더 클까요? 권위죠. 권위라고 보시나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네.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법정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네. 시선이 달라지나요? 제 시선이 달라진 건 아니었고요. 나를 보는. 비슷한 겁니다. 네. 법원에 있을 때는 동료 판사들이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믿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판결도 믿었습니다. 근데 법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중 일부 판사들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재판 진행도 제멋대로 하고. 그래서 이거 좀 놀란 마음에 네. 그때 이제 어느 아주 그 존경받는 법조 기자 선배님이 계셨어요. 네. 그분한테 이거 내가 가보니까 10% 정도의 판사는 조금 문제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도 변호사님 너무 법원 출신이라서 네, 10%밖에 안 되나요? 그렇죠. 너무 후하게 보셨습니다. 자기는 한 30%는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또 과한 거 아니야 했는데 제가 좀 더 세월이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의견에 동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아직까지 권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좀 크구나라는 걸 좀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소설적으로 그냥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를 빌려서 우회적이고 은유적으로 법을 비판을 하셨다면 이제 지금 집필 중이신 작품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또 정면 돌파를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하셨는데 네. 법을 이해하고 있는 드문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글을 쓸 때 조금 더 큰 책임을 아무래도 느끼시나요? 네, 특히 최근에 썼던 그 법정 소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게 계기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투쟁적인 사람도 아니고 사회성 있는 발언을 하고자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어떤 옳은 소리를 해야 할 때는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다 나서서 외쳐줬습니다. 굳이 제가 나설 필요까지는 저 같은 사람이 나설 일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가끔가다 어떤 특정 판결이라든지 어떤 법원의 모습을 봤을 때 이거 너무 문제가 있는데라고 느껴졌는데 가끔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한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몰라서 주변에- 안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언론은 법 내부를 판결에도 구조를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네. 또 법조인들은 또 갑과 을이니까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거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결국 내가 해야 되나? 나밖에 없는데 아무도 네. 얘기를 안 하네. 그래서 쓰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작가님이 보시기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안팎을 다 아는 분이시니까 작가님이 보시는 법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이에요? 법이 시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정의의 주먹 같은 역할을 바라시잖아요. 네. 법이 그럴 거라고 믿고 기대하시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절반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법은 그 역할보다는 조금 더 신호등에 가까운 존재예요. 이래저래 교통 정리를 해주는 질서 유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호등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괴리가 좀 늘 생깁니다. 그런 긴장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걸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옳은 것인데 반면에 법이 담당하는 또 다른 기능, 질서 유지. 법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그게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차이가 있고 시민들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제일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 정당방위 같은 겁니다. 정당방위.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맞받아 싸우는 것은 정의롭죠. 그게 시민들의 정의관념인데, 그러니까 우리 MC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때려서 도둑이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니까 그 사람 구속되고 이랬었어요. 네. 그래서 시민들은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했는데 법에서는 이거 정당방위 아니야라고 해서 구속을 시켜버렸죠. 최종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처벌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좀 기본적인 태도인데 그것은 질서 편향인 거죠. 와서 싸우는 게 그게 시민들의 정의지만 네. 이런 식으로 다 넓게 허용해서는 이 폭력이 난무하는 그렇죠. 위험한 사회가 네. 될 수도 있다라고 법이 또 걱정하는 거죠. 제가 어느 쪽을 편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갭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요즘에 사실 법정 드라마도 인기고 제가 진행하는 것 같은 그런 범죄 수사 관련 예능이나 교양 프로그램도 인기여서 네. 앞으로도 작가님이 쓰시는 이런 추리 소설이나 법정 소설은 계속 찾는 독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추리 소설, 법정 소설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리 소설을 읽는 마음은 동심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호기심이 살아있는 분들이 추리 소설을 좋아하시거든요. 네. 이게 세상 뭐 다 똑같지 뭐 신기한 게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뭐 그냥 뭐 이 중에 하나가 범인이겠지 뭐. 네. 뭐 얘 아니면 얘가 죽였겠지 뭐 이러면은 너무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살해한 거지? 범인 누구지? 그때 뒷장을 막 넘겨가는 그 마음, 호기심. 어린아이의 눈으로. 네. 그런 마음이 근원인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법정 소설은 조금 궤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리얼리티한 그런 소설이고 좀 더 현실에 좀 발을 디딘 그런 장르죠. 그래서 좀 더 사회파적인 그런 느낌이 강한 장르여서 네. 오히려 독자층이 좀 다르지 않은가 그런 좀 생각을 다르죠. 네. 맞아요. 추리물하고 또 법정물은 좀 궤를 달리하죠. 네. 그래서 제가 법정물을 쓰면서 이제 사실 내심으로는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그 저희 추리 소설을 좋아해 주신 마니아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더 독자층을 넓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그런 기대감이었죠.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이었구나. 네. 혹시 아예 다른 장르에 도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뭐 로맨스물이라든가 행복한 남자를 시작으로 로맨스라든가 아니면 그냥 본격 판타지? 네. SF는 사실 여전히 써보고 싶은 장르이긴 합니다. 네. 저는 제가 어릴 때도 좀 많이 읽었었고 20대 때 제일 좋아했던 영화가 블레이드 러너였거든요. 네.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쓰고 싶다고 해서 막 쓴다기보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추리물과 법정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은 그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해화책방 나와주셔서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이 시간이? 저는 너무 뜻깊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통신대잖아요. 네. 여기가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 1차를 여기서 쳤습니다. 고시장이었나요? 네, 1차 시험을 다 여기 쳤기 때문에 이제 사시를 쳤던 사람들은 다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때 굉장히 낡은 건물이었는데 지금 거의 뭐 개벽할 정도로 건물이 너무 신식이고 너무 좋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장소가 갖는 의미가 있었구나.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오래전에 방송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도 네. 그때는 다른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게 작가님에 대해서는 또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따로 또 기회를 갖고 작품들에 대해서 마음껏 작가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책 이외, 책 밖에서 네. 길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일상에 쉼표가 되어주는 특별한 공간, 해화 책방.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해와 책방은 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